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교육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교육 사회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회 파트, 여러분 딱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임용교육학 시험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3회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임용기억과 서술형으로 바뀐 게 2014년부터 바뀌었고 추가 시험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한 11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14부터 11년까지 그리고 추가 시험 2번을 고려해놓고 봤을 때 11회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봤을 때 11회 중에 3회 정도 출제가 되었죠. 출제 빈도수가 매우 적어요. 특히 이 3회 중에서도 2014에서 2015까지만 출제가 되고 16, 17, 18, 19, 20, 21 동안 총 5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사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나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회 파트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이론보다 교육 과정이나 평가나 행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에서 현상을 사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풀이해낸 것 자체가 교육 사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즉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든지 교사가 보이는 방어적 수업, 교사는 왜 수업을 방어적으로 실시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육 사회 파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시험이 나올 동안 무엇이 나왔었냐? 문화 실조론과 문화 다원론이 나왔었어요. 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문화 실조론 관점에서 혹은 문화 다원론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 일탈 문제,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일탈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거기서 이미 교육사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기능론이 나왔어요. 기능론에서 학교 교육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즉, 갈등론보다는 기능론에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교육의 교육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하고 있는 긍정적인 어떤 학교 교육의 기능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전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든지 기능론적 관점에서 아니면 사회화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시험에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보다가 2년 연속 갑자기 16년부터는 쭉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더 현실적이고 현장 적합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그 분야가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처럼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내면 그 교과목에서 뭔가 변별력이 떨어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교육사회 파트 중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게 왜 중요하고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의 평등관 같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평등관을 다루고 있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께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하다. 근데 이 3번도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앞에서 저와 함께 교육 심리 파트 공부했죠. 어떤 강의보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을 겁니다. 범위도 훨씬 넓고 그 넓은 범위 안에서 몇 번 출제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육 심리가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교육 심리가 출제된 횟수는 2번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교육 사회보다 더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교육 철학 한 번 출제했었죠. 그거 거의 빈도수에 유사해요, 교육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분야가 출제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교육 행정이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될 거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예를 들면 정권에 따라서 또 사회 현상에 따라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안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중요한 것들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 어떤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위주로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버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회 파트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 순서는 제가 임의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교육 사회를 공부할 때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해석학적 접근 먼저 배우죠. 왜냐면 이걸 먼저 배워야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합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시험과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평등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 학교 교육의 평등, 이게 결국 우리가 그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 그래서 이 평등관을 바라보는 입장, 이거는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첫 번째 파트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OT 강의에서 한번 별표를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등화 기여론 입장. 그 교육은 그 실시하면 평등에 기여한다.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 이 교육은 긍정적인 거다 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슐츠의 인간자본론이 나올 수 있겠죠. 평등화 기여론의 기본 입장, 이것도 나올 수 있고, 헤비거스트 연구는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평등화 기여론의 기본 입장도 나올 확률이 좀 적고, 슐츠의 인간자본론이 그나마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거 자체가 평등화 기여론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크게 높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불평등 재생산 이런 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학교 교육은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교육을 하면 불평등이 재생산되니까 학교 교육은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전에 있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충분히 불평등 재생산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 브로디 외의 문화적 재생산과 저는 뭐 볼주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높고, 그리고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론과 윌리스의 저항이론, 이 부분은 알티스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나올 확률이 좀 제일 적고, 윌리스의 저항 이론도 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브로디의 문화적 재생산 이거를 꼽을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윌리스의 저항 이론, 그 다음에 보스와 진티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걸 세 가지로 꼽겠습니다. 근데 다 중요하긴 합니다. 불평등 재생산 이론 중에서. 그런데 불평등 재생산 이론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 평등관이 10점 만점에 뭐 교육사회 파트 안에서로 볼게요. 이게 나올 확률 10점이라고 본다면 얘는 한 5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평등화 기여론 한 4점, 3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사회를 공부하실 때는.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그렇게 따지고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과 파트는 진짜. 그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한 문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평등 재생산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 평등관에 비해서는 나올 확률이 전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평등 재생산 이론 안에서도 브로디의 문화적 재생산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평등 다음에 바로 교육사회학의 이론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교육사회를 배우기 위해 준비 단계는 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론, 갈등론, 해석학적 접근을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 포인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론, 갈등론, 해석적 접근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건 해석적 접근이에요. 왜냐면 해석적 접근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그 설명하려고 했던 어떤 미시적인 접근이거든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거시적인 접근으로서
뭔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지 않은 못했다라고 어떤 비판을 받는다면, 해석학적 접근은 블랙박스 현상,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 교육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교육사학 이론 안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맥닐의 방어적 수업, 이런 거 진짜 높죠. 진짜 높습니다. 객관식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고, 또 해석학적 접근 안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적을 수 있는 양도 적당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아니, 번스타인의 사회 언어 연구,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육과정 사회야,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 거의 8점 정도 되는 거죠. 허용적 평등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속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호적 관점은 어차피 불평등 재생산 이론과 똑같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능론에서 굳이 뭐 나올 수 있는 걸 꼽자면 뭐 딜캠이나 뭐 드리븐의 사회화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근데 해석적 접근에 비하면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죠? 평등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학적 접근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맥닐, 그 다음에 번스타인 사회 언어 연구, 교육과정 사회학, 리스트,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이 세 개 정도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은 리스트 연구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학교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과잉 학력 현상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잉 학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딱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봐놔야 된다. 과잉 학력이 왜 발생하냐 설명할 수 있도록 무조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진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평등감과 과잉 학력 현상 왜 일어나는지. 청소년 일탈 문제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예전 너무 이전의 이론, 약간 뭐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아노미 이론, 뭐 낙인 이론, 너무 예전 이론 같지만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일탈 현상을 보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교사가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교사가 바라볼 필요한 어떤 이론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사회 통제 이론 중요하고, 뭐 차별적 교제 이론, 이 정도로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낙이론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 시험에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 통제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 일탈이 과잉 학력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사회 변동학 교육,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 교육이죠. 다문화 교육도 뭐와 연관돼서 중요하냐면 교육의 평등과 과잉 학력 현상, 그리고 다문화 교육, 이 세 가지가 바로 삼각형을 형성하는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도 진짜 중요하면, 현재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이제 문화를 가진 집단들, 인종들이 실제 우리나라 현장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파트 연관돼서 평생교육이나 대안교육도 사회 변동과 관련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보고 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문화 교육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 문화 실조론과 문화 다원론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대비해 두셔야 되고, 뭐 교육 선발의 기능 정도도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거 안 나올 거 뭐 제가 어떻게 뭐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추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만큼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각 이론을 배울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보고 가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가면서 교육 사회 파트를 하나하나 저랑 이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교육의 평등관부터 먼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